안녕하세요.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박혜성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한국 근현대 자수 태양을 잡으려는 새들 전시를 둘러보겠습니다. 이번 전시는 제목 그대로 19세기 말 이후 동시대에 이르기까지 한국 자수의 계보와 불연 속성을 고찰합니다. 사실 자수는 회화나 조각에 비해서 별로 주목받지 못했던 분야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 자수 관련 연보는 지금까지 미술사에서 별로 언급된 적 없는 사건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자수 연보를 처음으로 작성하다 보니 빠진 부분도 많고 수정되어야 할 부분도 많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앞으로 이 연보가 보다 정확하고 내용이 풍성해지기를 바라면서 전시를 준비했습니다. 이 연보를 토대로 자수 작가와 작품을 발굴하고 조명하기 위해 60여 군데 기관, 개인 소장과 유족, 작가로부터 약 170여 점의 작품을 대여했습니다. 이 가운데 70여 점이 대중들에게 최초로 소개됩니다. 자수하면 우리는 보통 전통 자수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가 개항, 근대화, 식민, 전쟁, 분단, 산업화, 세계화 등 격변의 시기를 거치는 동안 자수는 과연 변하지 않았을까요? 전시는 이러한 간단한 질문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럼 전시실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전시는 변화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전통 자수라고 부르는 자수 유물은 사실 대개가 19세기 말 20세기 초 제작되었습니다. 자수가 주로 생활용품 또는 복식을 장식하는 용도로 만들어지고 재료 자체가 섬세하다 보니 그 이전 시대 유물이 남아있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래서 19세기 말 20세기 초 만들어진 자수가 모두 전통 자수로 불리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이번 전시는 그 안에서 미묘한 변화의 조짐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1전시실에서는 주로 감상용 자수를 소개합니다. 자수가 감상의 대상이 되기 시작한 것은 고려시대지만 조선시대 숙종 이후 본격화되었다고 합니다. 자수품을 사용하고 감상하는 일은 누구나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는 기본적으로 유교 사상에 따라 사치를 금했는데 재료비와 공인비가 무척 비싼 자수는 사치의 대명사 중 하나였어요. 그런데 19세기에 상업과 서민 문화가 발달하면서 비로소 계층을 불문하고 누구나 경제적 여건이 된다면 자수로 장식된 물건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자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자수 전문 수공업 집단의 활동 역시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18세기 전까지 유교적 이데올로기의 영향으로 경계의 대상이 되었던 완물상지, 즉 화려하고 기교가 가득한 기물을 즐기는 일이 18세기 후반 이후 유행하게 된 일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한편 자수하는 여성의 이미지가 규방 문화의 전형으로 자리하게 된 것도 이 무렵입니다. 그럼 작품을 둘러보겠습니다. 이 자수보료와 방석은 1893년 열린 제1회 시카고 만국박람회에 출품되었던 유물입니다. 시카고 만국박람회는 한국이 처음으로 참가한 세계 박람회입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19세기부터 열린 세계 박람회는 초청 국가의 산업 및 문화적 성과를 공개하는 대규모 전시로 서국 제국주의의 우월성을 과시하는 스펙터클한 장이었습니다. 조선은 1893년 시카고 박람회에 농수산물, 원예와 광산물, 교통과 운수, 공예와 제조품 등 다양한 분야에 참가했습니다. 고종순종 실록에 따르면 자개장과 함께 자수병풍이 외국인들에게 크게 관심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때 출품되었던 자수 보료와 방석을 이번에 소개합니다. 보료와 방석을 포함해서 박람회가 끝나고 필드 콜롬비아 박물관, 지금은 필드 자연사 박물관이 되었죠. 이 박물관으로 옮겨진 유물들은 조선이 서구 열강의 문호를 개방하고 조선을 알리고자 참여한 최초의 만국박람회였던 만큼 대부분 궁에서 사용하는 최상의 물품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이 박람회 출품을 통해 자수가 단순히 생활용품이나 의복을 장식하는 간의 수공업에 머물지 않고 문명국가로서 위상을 보여주는 산업품으로서 위상을 지니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료와 방석은 중앙의 반장 무늬를 중심으로 상서로운 의미를 지닌 학과 박쥐, 구름, 꽃 등을 대칭으로 배치하고 테두리는 뇌문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화면 전체를 얇은 꼰사로 수놓았는데 화려한 기교를 배제하면서도 정교한 도안 구성이나 바느질 솜씨로 보아 수준 높은 궁수, 즉 궁궐에서 수방 궁녀들이 제작한 자수의 품격을 보여줍니다. 그럼 다음 작품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 자수병풍은 톡톡하게 꼬은 굵은 실로 소나무 2그루와 4마리의 학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는 2그루 소나무가 서로 X자 구도로 서 있는데 소나무 상단과 하단을 잘라낸 독특한 구도를 보여줍니다. 19세기부터 매화나무나 소나무를 배치할 때 이렇게 과감한 구도가 유행했는데 이 작품 또한 그 계보를 따르고 있습니다. 화면 왼쪽 하단부에는 신패강노어 양기훈 경사라는 관서와 시가 적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원화를 양기훈이 그리고 이를 수본으로 삼은 자수 병풍을 제작해서 고종에게 헌성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궁중회화에 화가의 관서와 낙관이 있는 것은 대한제국 시기에 두드러진 현상으로 가부개혁으로 도화서가 폐지된 후 화원이 제작하던 궁중회화를 일반 화가에게 의뢰하거나 헌상받는 방식으로 조달하게 된 시대적 변화를 여기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즉 이 무렵 민간에서 제작된 자수병풍이 궁중에 유입되기도 했습니다. 조선시대 왕실의 자수품 제작은 궁중 수방에 소속된 침성 궁녀들이 전담했지만 19세기 말 20세기 초 각 지역에서 민간 자수가 발달하면서 궁중에도 유입이 됩니다. 특히 평안도 안주 지역에서 제작된 자수, 즉 안주수는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주로 병풍 등 큰 규모의 자수품을 남성 장인들이 집단 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기훈이 이 지역 출신인 데다가 실의 꼬임이 굵고 대범한 자수 기법과 색 배합 등으로 봐서 이 자수병풍은 안주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 전시실에서는 안주수가 몇 점 나오니 어떤 작품이 안주수인지 찾아보는 일도 전시를 재밌게 보는 방법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작품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중국 고대 청동 기물을 소재를 하고 있는 이 자수병풍은 제사를 지낼 때 사용됐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19세기 후반 아시아 전역에 유포된 중국 청나라의 목판본 금석 연구서인 금석색에 실린 이미지와 텍스트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청동 기물은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사용되기보다 유교의 강력하고 도덕적인 통치의 상징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열폭에 높이도 높은 데다가 금색 명주실과 남청색 안료, 공단 등 고가의 재료를 사용해서 병풍 제작의 비용을 아끼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빼곡하니 섬세하게 수놓아진 자수는 이 병풍이 궁정의 후원을 받아 전문 장인들에 의해 제작되었음을 추측하게 만듭니다. 한편 이 병풍은 흥미로운 수집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궁중에서 한 집안에 하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병풍은 규장각 대제학이었던 민승세의 충청도 저택에 보관되어 있다가 1991년 오사카에 거주하는 제일교포 역사학자 신기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조선통신사 연구에 일생을 바친 그가 본인의 대규모 소장품과 함께 오사카 역사박물관에 기탁했고 지난 2021년 유족의 배려로 이 병풍은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으로 소장처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럼 다음 전시실로 이동하겠습니다.
이 전시실에서는 교육과 전시를 통해 본격적으로 미술공예로 거듭나게 된 자수 실천과 위상의 변화를 살펴봅니다. 자수의 근대화는 도안, 기법, 재료의 변화만큼이나 그 실천이 공적 영역으로 이동한 데 있습니다. 사적 영역에서 제작, 사용되고 가정에서 할머니와 어머니에 의해 전수되던 자수는 19세기 말 20세기 초 학교령 공포와 함께 수혜 중 하나로서 여성 교육의 핵심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자수는 근대 국가의 바람직한 국민으로서 여성이 학교에서 반드시 배워야 하는 기술이자 노동, 교양이 된 겁니다. 한편 1932년 제11회 조선미술전람회부터 기존의 서예부 제3부였죠. 서예부가 폐지되고 공예부가 신설되는데 이는 공예품이 미술공예로 거듭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미술은 문인의 역이 또는 장인의 기술이 아니라 개성적인 근대인의 독창적인 표현으로 간주되었고 그동안 쟁의로만 인식되던 장인들은 공예가 예술가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자수를 포함한 공예가 회화와 조각과 나란히 오로지 감상을 목적으로 하는 전시라는 새로운 제도를 통해 미술 공예로서 대중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자수는 전통 자수와 달리 사생과 창의성이 강조된 회화, 특히 사실주의 회화 같은 자수가 주를 이루게 됩니다. 그럼 함께 작품을 살펴보실까요? 1920년대부터 40년대까지 서양화와 동양화를 배우러 일본으로 유학 간 남성들 못지않은 수의 여성들이 일본으로 건너가 자수를 공부했습니다. 유학지는 주로 도쿄에 위치한 여자미술전문학교, 지금은 여자미술대학입니다. 여기로 이제 나혜석, 박내현, 천경자 등이 이 학교 출신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졸업생 중 다수는 자수과 출신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서양화, 동양화보다는 자수가 장르적으로 익숙하고 무엇보다 자수과를 졸업하면 무시험 교원 자격증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자수과를 선택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자수과 졸업생들은 귀국해서 전국의 여학교, 기예학원 등에서 교편을 잡았고 전통 자수와 전혀 다른 새로운 자수를 보급했습니다. 이들은 본인은 물론 여성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도움으로써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전시는 1920, 30년대에 여자미술전문학교에서 자수를 전공한 한국인 유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제출했던 식기시라고 하는 회화와 같은 자수 습작과 자수 기법을 화첩 형식으로 제작한 샘플러를 소개합니다. 또 졸업작품 제작을 위해 그렸던 밑그림과 관련 자료 등을 소개해서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여자미술전문학교 유학생들의 활동을 조명합니다. 다음 작품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나사균의 여자미술전문학교 졸업작품입니다. 나사균은 1913년 수원에서 태어난 인물로 서양화가 나혜석의 조카입니다. 그녀가 일본에 유학 가는 조건은 고모처럼 서양화가 아닌 자수를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1930년대 중반 여식을 일본에 유학 보낼 만큼 경제적 여유도 있고 깨인 집안이었지만 서양화는 여전히 낯선 영역이었으니까요. 나사균의 부모는 딸이 자수를 배우면 시집도 잘 가고 평안한 엘리트로서의 삶을 살 거라 여겨서 유학을 허락했습니다. 실제로 나사균은 졸업 후 경성여자상업학교에서 수혜교사로 근무하면서 학생들을 전국대회에 참여시켜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 본인도 조선미술전람회에서 2차례 입선했습니다만 결혼 후 작업을 그만두고 가정에 헌신했습니다. 1971년 대한주부연합클럽회가 수여하는 심사인당상을 수상했는데요. 이 상은 당시 심사인당처럼 딸, 아내, 어머니로서 본분을 다하고 예술적, 문학적 재능이 있는 여성들에게 주어진 상인데 미술계에서는 화가 박내현 그리고 조각가 김정숙 등이 이 상을 탄 바 있습니다. 닭과 대나무 묘사가 전통자수보다 사실적입니다. 또 실을 꼬아서 사용하는 전통자수와 달리 꼬임이 없는 가는 푼살을 사용해서 윤택한 느낌이 강합니다. 주로 자련수, 서양 자수에서는 롱앤 숄트 스티치라고 불리죠.
도안의 방향을 따라 숫담을 길고 짧게 변화를 주면서 연속적으로 메워서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수법을 사용해서 미묘한 그라데이션과 입체감을 잘 살리고 있습니다. 다음 작품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당시 여자미술전문학교 졸업작품은 방금 보신 나사균의 작품처럼 두 폭 가리개 스타일이 많았는데 이 작품은 6폭 병풍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작가의 기량을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 멋진 작품의 작가는 윤봉숙입니다. 윤봉숙은 이 작품으로 제17회 조선미술전람회에 수상하고 해방 후 당시 그녀의 개인전에 유명한 화가들이 작품을 찬조 출품할 정도로 촉망받는 작가였는데 안타깝게도 1947년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동나무와 봉황은 소나무와 학, 석류와 꿩, 연꽃과 원앙, 기러기와 갈대, 금괴와 목란 등 함께 등장하는 화조 소재입니다. 일본 유학파 자수 작가가 수놓은 이 작품은 길상적인 상징성이 강한 전통적인 자수 화조도와 다른 느낌을 줍니다. 고전적이면서도 장식적인 일본의 간호파 화풍의 봉황도와 유사한 소재와 구도를 삼고 있고 금색 바탕의 비단에 튀지 않는 파스텔 톤의 실을 사용해서 전반적으로 은은하면서도 서정적인 분위기를 풍깁니다. 하지만 이 작품은 화려한 간호파의 채색 봉황과 달리 절제되었지만 미묘한 색의 변화와 다양한 자수 기법을 사용해서 신화나 전설에 등장하는 상상의 동물인 봉황을 마치 살아있는 듯 생생하게 그리고 유려하게 표현했습니다. 다음 작품을 보러 가실까요? 탐스럽게 핀 흰 등나무꽃 아래 한 쌍의 공작이 논일고 있는 모습을 섬세하게 수놓은 자수병풍입니다. 동아시아에서 공작은 지식과 부귀를 상징하며 모란과 함께 그려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근대기가 되면 그 상징성보다는 화려한 외형이 돋보이는 소재가 됩니다. 광택 있는 푼사로 수놓아 부드러운 등나무 꽃잎과 공작의 화려한 꼬리 깃털의 질감을 최대한 살렸고 실제 대상을 보는 듯 사실감이 극대화되었습니다. 숙명여자고등보통학교 졸업반 학생들이 3년에 걸쳐서 공동 제작한 이 대형 자수 병풍의 밑그림은 당시 이 학교 도화교사로 재직한 이영일이 지도했습니다. 이영일은 사실성과 장식성을 융합시킨 근대적인 화조화로 유명한 일본의 관변 작가 이케가미 슈오를 사사했는데 슈오는 조선미전을 통해 일본 시조파 화풍의 공작도를 조선에 유행시킨 인물입니다. 시조파 화풍의 공작도는 일본 메이지 시대부터 미국과 유럽 수출용 자수의 대표적인 소재 중 하나였고 공작도를 포함한 시조파 화풍의 화조도는 여자미술전문학교에서 그리고 당시 한국의 여학교에서 자수로 즐겨 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광복 이후에는 좀 더 도안화된 디자인으로 제작된 공작도 병풍이나 액자가 선물이나 결혼식, 환갑 등에 사용돼 한때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그럼 다음 전시실로 이동하겠습니다. 광복 후 국가 재건과 조국 근대화가 사회적 화두가 된 시기에 자수는 민족 정체성의 회복, 외색 탈피, 현대화, 전통의 현대적 계승 등 문화예술계 전체의 기치에 적극 동참했습니다. 이 무렵 자수는 한편으로는 추상화, 다른 한편으로는 전통의 부활이라는 형태로 전개되었습니다. 3전시실에서는 창작공예, 현대공예로서의 자수, 특히 추상자수를 살펴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추상미술은 가장 진보적이고 현대적인 시각 언어로서 세계적인 동시대성을 획득했고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서양화는 물론 동양화, 조각, 그리고 공예 분야에서도 추상이 대세를 이루었습니다. 자수도 추상이라는 새로운 조형 언어를 적극 수용해서
1950년대 중반 자수 분야에서도 반추상 형식이 등장했고 1960년대 이후 대상에서 완전히 벗어난 추상으로까지 나아갔습니다. 대학에서 자수를 전공한 이들은 물론 대학에서 미술 정규 교육을 받지 않은 자수 작가들도 비단 외 다양한 재질의 바탕청과 실, 그리고 의외의 재료를 사용하면서 전통적인 기법에 얽매이지 않고 추상을 시도했습니다. 이들의 실험은 계속되었지만 자수는 재료와 시간을 낭비하는, 현대화해하는 극복의 대상으로 인식되는 가운데 점차 독립성을 잃고 섬유예술의 한 부분으로 간주되기 시작합니다. 광복 후 자수 분야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건은 해방 직후 이화여자대학교 미술대학에 자수과가 설치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이화여대 자수과 1회 입학생 김혜경의 졸업작품입니다. 당시 이화여대 미술대학 서양학과 교수였던 김인승에게 밑그림을 받아 그 위에 작가가 직접 술을 놓았습니다. 자수 소재로서 벽난로 앞에서 불을 쬐며 독서를 하고 있는 여성은 무척 새롭습니다. 작가는 다양한 자수 기법 대신 평수를 주로 사용해서 전면을 메웠는데 전체적으로 조화로운 색감과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 그리고 섬세한 디테일이 돋보입니다. 특히 한복 주름을 따라 자연스럽게 흐르는 바늘땀의 선, 한복과 소파, 카펫의 촉감 등에서 자수의 매력을 10분 느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위로 퍼져나가는 난로의 온기와 불빛을 실감나게 표현했습니다. 작가의 유족은 한국전쟁 중 이 작품을 둘둘 말아 보관했던 통을 아직 보관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오늘 우리가 이 근사한 작품을 볼 수 있게 된 거고요. 다음 작품으로 가보겠습니다. 표정은 1962년 제12회 대한민국 미술전람회 입선작으로 박을복의 작품입니다. 박을복은 개성 출신으로 1915년생입니다. 그녀는 호수돈 여자 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전문학교 영문과를 수료한 후 동경으로 건너가 여자미술전문학교 4번과 자수부를 졸업했습니다. 호수돈 여고 교사로 재직하던 중 앞 전시실에 전시된 국화와 원앙으로 제17회 조선미술전람회 공예부에서 입선한 경력이 있습니다. 자수를 예술의 영역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 박을복의 자수는 20세기 한국 자수의 역사를 오롯이 담고 있습니다. 작가는 일본 유학 당시 익혔던 섬세하고 사실주의적이면서도 장식적인 자수와 전혀 다른 재료와 기법으로 이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듀엉킹 군상이라는 소재가 참신하고 김기창, 박내연 등 당시 화단에서 시도되던 큐비즘 스타일을 도입해 화면을 과감하게 분할하는 현대적인 조형성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작가는 박내연, 장훈상 등 화가들과 교유하며 예술적 영감을 주고받았습니다. 베이지색 마직 바탕 천 위에 다양한 소재의 천들을 여러 겹 아플리케하고 수놓았습니다. 인간 군상을 소재로 한 이 작품은 기하학적 추상에 가깝지만 신체와 얼굴의 각 부분은 확연히 구상적입니다. 천과 실의 두꺼운 소재와 평수, 난십자수, 삼각수 등 다양한 기법을 사용해서 표면의 밀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두 폭 가리개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작가가 쓰임새 역시 고려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작품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제2대 국가무형문화재 자수장 최유연이 30대 초 제작한 작품입니다. 작가는 이 작품으로 1969년 제17회 대한민국 미술전람회에서 특선을 수상했는데 당시에는 태양을 빼앗으려는 새들이라는 제목으로 출품되었습니다. 최유연은 피난 시절 목포에서 수산 권복회를 사사하고 동아대학교에서 가정학을 공부했습니다. 맞은편에 보이는 작품이 권복회와 그 따님 김소진이 협업한 작품입니다. 작가는 여고에서 수호의 교사로 근무하다가 1961년 대한민국 미술전람회 공예부 입선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자수계에 발을 들였습니다.
부산 광복동에 본인 이름을 내건 자수학원과 부산 민예사를 설립해 전통 공예품을 제작하고 교육,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전승공예대전에서 여러 차례 수상하고 1996년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 제80호 자수장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마지막 전시실에 탄성이 절로 나올 정도로 섬세하고 거대한 규모의 자수, 팔상도가 소개되니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작품은 작가가 현대적인 수묵 추상을 통해 한국화의 새로운 지평을 연 산정 서세옥에게 밑그림을 요청해 그 위에 직접 수놓은 작품입니다. 새의 형태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화면을 다채로운 색으로 촘촘하게 메운 실이 새의 깃털을 연상시키고 힘차게 화면을 가로지르는 직선과 부드러운 속도감이 느껴지는 곡선은 화면 전체에 생동감을 부여합니다. 전통자수를 제작하면서 동시에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추상 영역까지 시도했던 당시 자수가들의 노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작품으로 이동하겠습니다. (1967년) 제16회 대한민국 미술전람회에서 문교부 장관상을 수상한 이 작품은 송정인 작가의 작품입니다. 통영 출신인 송정인은 1960년 무렵 부산으로 건너가 권복회에게 자수를 그리고 화가 송혜수에게 회화를 배웠습니다. 전통적인 자수 기법과 도안, 재료 그리고 제작 방식을 거부한 작가는 실험적인 추상자수로 국정과 상공미전 등에서 연이어 수상하고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1970년대 중반 인사동에 전통공예 전문 화랑인 꽃가마를 열어 전통공예 보급에 나섰고 주재원, 외교관 등 부인의 모임인 국제부인회에서 전통자수를 가르치기도 하는 등 전통자수와 현대자수 사이를 오가며 활발하게 활동하다가 1990년 개인전을 마지막으로 미술계를 떠났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송정인 작가의 실험적이고 아름다운 작품을 소개할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도제식 교육으로 자수를 배운 이들이 대개 전승자수에만 몰입했던 것과 달리 송정인은 부산 및 경남 지역의 화랑을 돌면서 현대미술의 흐름에 관심을 가졌고 전통자수의 재료적, 도안적, 기법적 한계를 과감하게 넘어 현대적인 자수의 가능성을 모색했습니다. 이 작품에서 송정인은 전통적인 도안을 그대로 모사하거나 자연 풍경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대신에 자수를 매개로 정신적인 풍경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송정인은 바탕천에 다양한 크기의 형태의 천조각을 이어 붙이고 그 위에 다양한 색과 질감의 실로 수를 놓았습니다. 사각형, 삼각형, 원, 마름모 등 기하학적인 형태들과 비정형적인 형태들이 다양한 변화를 생성해가며 거대한 다성의 화음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조화로운 색과 형태의 배치로 리드미컬한 공간이 만들어진 위에 섬세한 디테일이 더해져서 화면은 다채롭고 생동감으로 충만합니다. 이제 다음 작품을 보러 가실까요? 함흥 출신의 이장봉의 작품입니다. 이장봉은 여자미술전문학교 사범과 자수부 출신이에요. 졸업 후 춘천여고에 재직하기도 했지만 결혼 후 작업을 그만두었습니다. 1960년대부터 다시 작품 활동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내건 자수연구소를 운영했고 여자미술전문학교 자수과 동문들과 함께 국내외에서 다수의 전시를 가졌습니다. 작가는 1월 오봉도 등 대규모 전통 자수 명품부터 일본에서 배운 사실적이면서 감각적인 화조, 추상자수 등 장르를 넘나들며 다양한 작품을 남겼습니다. 파도를 들여다보면 높이를 가늠할 수 없는 산봉우리 앞에 안개 짙게 드리워진 골짜기가 겹겹이 펼쳐져 있습니다. 어딘지 낯익은 절경을 눈에 제대로 담으려는 순간 보는 이의 시선은 화면 속 인물의 등에 부딪히고 멈춥니다. 이 장엄한 풍경은 19세기 유럽에서 전개된 낭만주의 미술의 대표작 중 하나인 카스파르 다비드 프리드리히의 안개 속 방랑자에서 차용했지만 등을 보인 채 절벽에 서 있는 주인공은 프리드리히 작품 속 청년이 아니라 혹겹의 푸른 원피스를 걸치고 거칠고 신비스러운 대자연과 마주하고 있는 중장년 여성의 뒷모습입니다.
작가가 80세 무렵 제작한 이 작품은 작가가 인생의 말년에 지나간 세월을 되돌아보며 딸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그리고 자수 작가로서 자신의 삶을 고스란히 담은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화상을 제작한 자수 작가가 없는 현실을 떠올리면 뒷모습을 묘사한 이 인물화는 더욱 귀합니다. 이제 마지막 전시실로 이동하겠습니다. (1960, 70년대) 서구에서 자수가 페미니즘 운동의 매체 또는 패브릭 아트, 소프트 스컬프처 등 새로운 현대미술 매체로 부각이 되었다면 같은 시기 한국에서 자수는 조국 근대화, 산업화 시대에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산업공예로 그리고 보존, 계승해야 할 전통공예로 부각되었습니다. 한국 전쟁 후 수출을 통해 외화를 확보하는 일이 우선시되는 가운데 자수를 포함한 전통공예가 지방 경제를 살리는 지방 특산품 그리고 한국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관광 상품으로서 주요한 수출 품목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주목받은 자수는 동양자수로 동양자수는 수출용, 혼수 및 예단용, 기념품용, 실내 장식용 등 인기가 높았고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솜씨 좋은 여성들이 수방에 모여서 분업 형식으로 수요에 맞추어 각종 자수품을 제작했습니다. 1960년대 중반 이후 일제강점에 의해 맥이 끊기다시피 한 조선시대 자수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이 수집과 연구, 전시로 이어지면서 전통자수와 근대화된 일본풍 자수가 혼합된 절충적인 자수가 동양자수라고 불리던 상황은 점차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박영숙, 허동화 부부가 1960년대부터 수집해온 전통자수, 보자기 등을 토대로 1970년대 중반 한국 자수박물관을 세웠고 조선시대 자수를 체계적으로 연구한 서적이 발간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어 유무형문화재가 국가적 보호 대상으로 규정된 지 20여 년 만인 1984년 국가무형문화재 자수장이 지정되었습니다. 전통자수의 계승과 현대화는 열정과 신념을 지닌 이들에 의해 지속되고 있으며 동시대인들로 하여금 수공과 공예의 가치를 제고하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작품들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정영향 작가의 통일이라는 제목의 열폭 병풍입니다. 정영향은 1960년대 초 서영희 자수학원에서 수학하고 1965년 원효로에 국제자수공예학원을 설립해 자수기능인을 육성하며 자수계에 몸담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 미국으로 건너가 1976년 뉴욕 대학에서 동양자수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2004년 본인의 작품과 아시아 자수 소장품을 숙명여대에 기증했고 이를 토대로 숙명여자대학교 정영향 자수박물관이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뉴욕을 거점으로 한국 및 동양자수를 소개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정영향은 이른 시기부터 자수는 단순한 손기술 또는 노동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의 도구이자 자아 표현의 매체라고 강조했습니다. 완성되기까지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 이 작품은 당시 청와대에서 구입해 대통령실에 배치한 것을 재제작한 병풍으로 화려한 무궁화 가지를 수놓았습니다. 무궁화는 오래 피는 꽃으로 대한민국을 상징합니다. 북한을 나타내는 우측의 붉은색 무궁화와 남한을 나타내는 흰색 무궁화가 한반도 형태로 우아하게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각 꽃은 다른 두께로 손으로 꼰실을 사용하였고 속심을 넣어 양감 있게 표현했습니다. 나무 껍질에 거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작가는 실을 굵게 꼬아서 자유자재로 동서양 자수 기법을 함께 사용했습니다. 화면을 가로지르는 나무 둥치는 통일에 대한 작가의 염원을 보여줍니다. 다음 작품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초대 국가무형문화재 자수장 한상수의 봉황도 병풍입니다. 한상수는 한국전쟁 중 부산에 피난 온 이화여대 교수 조정호를 사상하고 1960년대 초 종로에 자신의 이름을 내건 수공예 학원을 설립했습니다. 1970년대 초 수림원 사립직업훈련소로 이름을 바꾼 후 작가는 본격적으로 자수를 제작하고 기능인을 양성하며 자수를 보급하는 데 매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을 돌아다니며 자수 유물을 수집하고 연구해 전통 자수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가 전무하던 1970년대에 이조자수, 흉배, 불수 등을 출간하고 전통자수 기법의 명칭을 정리하는 등 한국 전통자수가 재인식되는 데 중요한 근간을 마련했습니다. 전통 궁중자수, 불교자수를 복원한 공로를 인정받아 1984년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 제80호 자수장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005년 한상수 자수박물관을 개관하는 등 전통자수의 명맥을 잇는 데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이 자수병풍은 1920년 순종의 후원을 받아 서화미술회 출신의 신진화가 정제 오일영과 묵노 이용우가 창덕궁 대조전의 부벽화로 그린 봉황도를 밑그림으로 한 작품입니다. 붉은 해, 구름, 오동나무, 대나무, 난, 작약, 바위, 폭포, 바다 등을 배경으로 화려한 깃털을 지닌 10마리의 봉황을 소재로 한 진체의 장식적인 회화가 한상수의 손을 통해서 독특한 질감과 색감의 자수로 재탄생했습니다. 섬세하고 다양한 기술, 굵기가 다른 꼰사의 사용,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 등을 통해 궁중자수를 되살린 한상수 자수의 품격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전시 어떻게 보셨나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단순한 호기심이나 관심으로 방문하셨다가 새로운 시선에서 자수를 다시 바라보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또는 AI가 예술작품을 창작하는 것이 낯설지 않은 동시대에 미련할 정도로 한 땀 한 땀 수놓는 수공의 가치를 다시금 생각하게 된 분도 계실 겁니다. 실은 이런 복잡한 시대적, 사회적 맥락에 대한 이해나 관심이 없어도 눈 비비며 보지 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자수작품을 즐기면서 감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전시는 오는 8월 4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에서 개최됩니다. 국내외 유수 기관에서 대여해온 귀한 자수유물, 국가무형문화재 자수장의 작품과 동시대 미술, 그리고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개인 소장 자수작품이 한자리에 모이는 일이 쉽지도 흔하지도 않은 만큼 부디 덕수궁에 오셔서 전시를 둘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덕수궁에서 뵙겠습니다.